녹음과 편집을 해서 좀 잘 만들어진 영상으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오늘은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에서 기업 사채업자들이 영업 방식, 전에는 찍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일명 꺾기, 그 다음에 주식담보대출, 그 다음에 경영권 담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명 꺾기. 꺾기는 예전에 그 은행권에서 주로 사용하던 용어인데요. 그 예금이나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은행권이 자기네 은행으로 예금이나 정기예금을 유도하는 이 방식을 옛날에 꺾기라고 했는데요. 주식시장의 사채업자들도 비슷한 방식의 영업활동을 해요. 사채업 영업활동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코스닥 업체의 사채업자가 100억이라는 투자를 할 때 이 100억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한 회사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50% 정도를 담보를 잡아요. 투자를 해놓고. 이 담보를 잡을 때는 주로 회사 내부의 자산을 잡는데 뭐 회사 내부의 예금을 담보로 잡기도 하고 아니면 그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해서 잡기도 하고 또 표지요금을 발행하기 위해서 그걸 담보로 잡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증자 같은 경우에는 증자한 물량이 다 시장에 풀려가지고 사채업자가 원금과 이자를 다 회수했을 때, 회수하면 담보로 잡았던 회사의 예금이나 뭐 표지요금, 양도성 예금 증서를 돌려주죠. 근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은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사채업자들은 암암리에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일을 자주 해요. 또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제 증자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채업자들이 회사에 참여하는 증자를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 증자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주 배정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모 방식이 있고, 제3자 배정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주주 배정 방식은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주주들한테 우선 신주로 발행되는 주식을 먼저 배정해 주는 게 주주 배정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 방식은 회사가 주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반인들한테 모두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일반 공모 방식의 증자고, 또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는 그 회사에서 특정인을 딱 지정해서 그 3자에게 그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게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인데, 일반적인 수순은 이렇습니다. 일단 회사가 주주 배정 방식의 증자를 불러놓고, 근데 주주들 중에서도 증자에 참여할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식은 실권주가 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주 100명한테 각 한 주씩 배정을 했는데 50명은 참여하고 50명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50주가 실권이 나겠죠. 그러면 그 50주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일반 공모 방식이고, 그 50주를 그냥 특정인에게, 그건 회사 이사회로 결정을 하는데요. 특정인에게만 투자를 기회를 주는 게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예요. 그래서 그 보통 사채업자들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를 할 때 사채업자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사채업자가 제3자 배정을 할 때 그 명단들을 전체를 회사에서 건네주고, 회사는 사채업자로부터 제3자 배정 당사자의 명단을 받아서 공시하게 되죠. 그게 일반적인 사채업자들이 증자하는 제3자 배정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주식담보대출은 현재도 일반인들에게 많이 하고 있는 제1금융권이나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주식담보는 제외하고 기업 사채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그런 주식담보대출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업 사채업자들이 가장 많이 진행하는 기업 사채 영업 방식이에요. 특히 그 무자본 M&A 편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무자본 M&A를 할 때는 그 인수하는 주식을 기업 사채업자한테 담보로 맡기고 인수자금을 인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자본 M&A 편에서도 설명을 했고, 앞으로 뭐 주가 조작 편이나 공매도 할 때도 이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주식담보대출은 보통 담보 대출에 대한 일반적인 담보 비율이 200%예요. 이 200%라는 건 뭐냐면 현재 그 해당 주식이 시장가로,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억짜리가 100주가 있다면 100억이잖아요. 이 100억을 사채업자한테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거는 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출금의 담보 비율이 200%가 돼야 그 대출이, 기업 사채업자들의 대출을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폭이 있으니까 그냥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 갑자기 떨어지면 사채업자들은 그냥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사채업자들은 손실 보는 구조로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할 때 로스컷 비율이라고 하죠. 로스컷 비율은 이제 반대 매매를 할 수 있는 비율. 주가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처음에 주식을 맡겼을 때 주당 10,000원이었는데 이게 더 올라가면 상관없지만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사채업자도 주식을 팔아서 원금하고 이자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선을 정하는 게 로스컷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로스컷 비율을 보통 150%로 잡아요. 그러니까 주당 10,000원짜리를 100주를 맡겨서 50억을 빌려간 사람이 이 주식이 맡길 때는 전체 시가총액 100억 원어치 맡겼는데,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져서 이 전체 맡긴 주식이 75억이 됐을 때는, 그때는 사채업자가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조건을 만드는 게 이 로스컷 비율입니다. 그래서 사채업자들은 그런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150%를 로스컷 비율을 정해놓고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사채업자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이제 공매도 작전할 때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런 일들이, 또 어떤 일들이 자주 발생하냐면 이 사채업자와 그 다음에 증권사 간의 커넥션으로 인해서 이 주식담보대출을 맡기잖아요. 그럼 주식담보대출을 맡기면 이걸 활용해서 공매도 작전도 해요. 그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주식을 사채업자한테 100억 원어치 맡겼어. 200억 원, 시가총액으로 200억 원어치 담보를 맡기고 100억을 빌려다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주식이 로스컷 비율인 전체 150억까지 떨어지지만 않으면 사채업자는 계약상 팔 수가 없어요. 그 로스컷 비율대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런데 이 사채업자가 증권사하고 짜고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증권사에서 공매도를 치게 합니다. 이 담보를 갖고 있는. 그래서 증권사에서 갑자기 기업 사채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쳐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져서 이 150%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사채업자는 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갑자기 내다 팔아요. 그럼 주가가 더 떨어지죠. 그럼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앞서 팔았던, 증권사가 공매됐던 주식은 그 밑바닥에서 긁어서 모아가지고 공매됐던 주식을 채워놓는데, 이 공매도라는 건 하락한 폭만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을 증권사와 기업사채업자가 나눠서 배분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주식을 담보로 맡겼던 회사는 갑자기 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풀려져 버리고 회사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오너들이 주식을 맡기려고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회사의 대주주 물량이 그냥 다 털려나가고 회사는 거의 막 상장 폐지 수준으로까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그 상장업체 오너들이 자신의 지분을 사채업자한테 맡긴다는 거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에서도 안 좋고 시장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줘서 몰래 사채업자들을 만나서 믿고 맡기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 악덕 사채업자들은 그런 증권사하고 짜고 이렇게 공매도 작전으로 해서 막대한 손실을 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가끔 이 기업사채 브로커들이 마치 자기가 사채업자인 양 하고 나서서 담보를 받고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와서 주식을 받고
돈을 빌려줘요. 근데 이런 돈을 빌려주고 나서 담보 비율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은 담보를 받자마자 시장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막대한 이익을 받고 해외로 도망간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채업자의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고 그런 일들이 실제 기업 사채 시장에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해서 외부 자금을 빌려 쓰는 분들도 그런 상황들 조심해서 해야 되고, 되도록 기업 자체를 안 쓰는 게 좋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이 경영권 담보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무형의 경영권이 어떻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나 생각하지만 사채 시장에서는 경영권도 담보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세력이 기업 사채한테 돈을 빌려서 100억을 빌려서 가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쳐요. 인수할 때 이 기업 사채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약간 불투명하다라고 하면 A라는 세력들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거는 꼭 주식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주총회 때 이사진으로 선임될 때 예를 들어서 6명이 이사진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6명 중에 3명은 기업 사채업자들이 자기네 쪽 사람들을 이사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실제 인수하는 A 세력은 자기네 사람들이 3명으로 집어넣죠. 그럴 때 기업 사채업자는 세력 A한테 그쪽에서 선임되는 이사진들에 대한 사임서를 다 받습니다. 사임서에 대한 공증도 받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실제 사임서를 다 받아놔요. 그런 다음에 주주총회가 열려서 그럼 일단 6명이 형성이 됐죠. 이사진이. 그럼 6명이 형성이 됐다가 직접 인수한 세력 A라는 세력이 사채업자의 돈을 변제하면 그때는 사채업자들이 내세웠던 이사진 3명이 사임하고 나와요. 그런데 또 A라는 세력이 이 사채업자한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럴 때는 사채업자는 미리 받아두었던 사임서를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세력이 선임한 이사진 3명을 모두 사임시켜요. 그럼 결국 사채업자가 내세운 3명만 이사진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사채업자는 그 회사를 다시 다른 매도자를 찾아고 자기네들이 인수한 다음에 매도자를 찾아서 회사를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회사는 골병이 들어갑니다. A라는 세력이 인수했을 때도 무자본의 매매였기 때문에 이 사채업자의 돈을 갚는 과정에서 회사는 병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돈을 변제하지 못해서 사채업자들이 내세운 이사진 3명이 경영권을 장악했을 때 이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않죠. 그냥 팔아서 자기네들 원금하고 그 이자만 수익만 챙기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회사는 그냥 멍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당신의 수익은 위원입니다 공부는 59페이지부터 할게요. 이 59페이지는 드디어 주가 조작 편이 시작되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를 빨리 하시고 공부를 하실 거면 미리 조금씩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주가 조작을 설명할 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하거나 다음 영상 때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편은 참 재미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일요일쯤에는 그 다음 주에 어떤 장세 전망을 하는데 보통 제 장세 전망을 듣는 분들이 중에는 옵션을 선물하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고맙다고 예측이 정확해서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